뜨거운 핫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이번 네. 주말에 큰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맞아요. 오늘은 맑거든요. 예. 25도까지 올라서 포근하다 뭐 이런 그 뉴스를 봤는데 내일부터 비가 많이 내린대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다. 네, 아주 예.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예상 강수량이 제주에 최대 80mm 이상이고요. 네. 남해안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라고 합니다. 이 비가 또 길게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서울 지역번호 02-2000번대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광고라고 생각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꼭 네.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입니다. 전화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 0945번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장면을 캡처해서 또 저희에게 그래요? 보내주시면 예.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것도 21일 이후에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출마를 그렇죠. 공식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19대 20대에 이어서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예. 11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요. 국정의 첫 번째 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네. 정부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한 신속한 실행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K컬처, K민주주의를 이은 K이니셔티브 구상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니셔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K컬처에 대해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라면서 이런 걸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대선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즉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잇따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요. 그렇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를 네. 선언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규정을 하면서 맞수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개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5개 서울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고요. 예.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에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제 도입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상원제, 하원제. 그렇죠. 미국처럼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요. 출마 선언 그제 했었고 네. 자, 첫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전 장관은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바가 있어요. 그랬군요. 예. 네,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이후에 물었어요.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이곳을 찾은 게 중도층 확장 행보냐 물었는데 그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직접적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바닥의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서민 농민들, 지역적으로는 소외된 호남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셈인데요. 이제 각 당 이제 경선 규칙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국민의힘이 경선 규칙을 먼저 확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1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네. 크게 3단계로 경선이 치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먼저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예.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50대 50 같은 비율로 해서
2명을 추립니다. 여기서 한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으면 결선 없이 경선은 종료가 되고 근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연상케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목도를 좀 높이고 지지율까지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모든 과정에 적용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장치를 적용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대상이 지지층이나 무당층에 국한돼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차이가 좁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외연 확장성을 가진 후보는 불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역선택 방지 규정에 특히 반발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당 지도부는 갑자기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이라서 당원 당규를 바꿀 여유가 없었고 경선 결과는 실제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신만 보겠다는 거냐? 네, 맞아요. 라면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 떠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꼭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고 합니다. 취임 초에 한 6개월 정도 출퇴근을 했었잖아요. 그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경호처는 경호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을 마친 상태고 이삿짐 일부는 이미 이번 주 초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옮긴 뒤에도 정책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예요? 그렇습니다. 뭐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어서 사저 정치에도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파면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러 대선 주자들을 만났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만났고 김문수 전 장관과는 통화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그래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왔던 건데 사저로 옮긴 뒤에도 정치적 메시지 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도 지금 관심인데 이번에 오늘 사저로 옮기면서 또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고 지금 또 시기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런 말들이 또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출마 선언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난 5일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한테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부하면서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윤심이 나 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어제 출마 선언 직후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함께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라는 덕담이 있었다고 했고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걸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대권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 시절에 굉장히 측근이었지만 정계 입문 이후에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탄핵에 찬성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국면과 맞물려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들을 선별적으로 만나고 또 이들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윤심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파면당하고 내란
과반수괴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의 메시지가 무엇이 중요한가. 자꾸 이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중도층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도 떠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당의 부담만 된다는 목소리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또 형사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14일에 시작이 예. 되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도 줄줄이 좀 이어질 전망이라서 사저정체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동력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당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또 본선에서는 또 모를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기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쟁점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그리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서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 계엄 후속 조치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또 재판부는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은 국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일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등 파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인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제2요구를 설명한 뒤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헌재는 제2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 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라면서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온 거고요.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넉 달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변론 과정에서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놓고서 이게 절차 위반 아니냐라는 네. 문제가 있었는데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헌재는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습니다. 예,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소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 조사 흠결 등으로 인한 소추 사실 입증 부족의 경우 그 불이익을 청구인 측이 지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한덕수 대행이요. 자, 대통령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습니다. 네.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함상훈 부장판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 다음 주 초에 국회로 송부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절차를 조금 보면요. 예. 인사청문회법상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예. 인사혁신처에 보내고요. 예. 인사처는 인사청문 요구안을 준비해서 대통령에게 올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구안이 올라와서 지금 대행체제니까요. 한 대행이 재가를 하면 인사처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강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했나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뭐 백악관은 중국에 대해서 총 관세율 145%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84%의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고 발효를 했고 이렇게 맞불 관세로 대응을 해온 중국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한편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던데요. 네, 이게 또 더 비교가 되는 게 그 전날에는 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관세 유예한다 90일 동안 중국 예.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예. 유예한다는 소식에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락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1% 급락했습니다. 네, 이게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